제 이름은 이도현, 올해 39입니다. 중견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아내 윤소희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딸 지훈이가 있습니다.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내면은 따뜻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제가 제일 아끼는 존재는 단연 딸아이였고 그 다음은 아내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빌라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었고 아내는 프리랜서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면서 바쁘게 일했습니다. 아내는 감각이 좋았고 늘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으로 주변에서도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그녀는 밝고 에너지가 넘쳤으며 삶의 중심에 감성이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녀의 일정이 더 늘어나고 통화 연결이 어려운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늦은 귀가가 잦아졌죠. 저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워킹맘으로 바쁘게 일하는 아내를 탓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8시가 넘어도 아내가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 지훈이는 저녁밥을 거의 다 남겼고 휴대폰을 쳐다보며 엄마 언제 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심코 아내에게 위치 공유를 해놓았던 사실이 떠올랐고 앱을 켰습니다. 위치가 가리킨 곳은 강남의 한 레지던스 호텔. 이 시간에 그곳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그냥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간 거겠지. 그렇게 몇 번이나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11시 아내가 술에 취한 채 집에 돌아왔고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 아내는 대답 대신 옷을 벗어 욕실로 들어갔고 이상하게 몸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향이 풍겼습니다. 미묘하게 남자 향수 같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조용히 하루 연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사용하던 서랍 속에서 그녀의 또 다른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자와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와 사진, 그리고 호텔 예약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게도 그녀의 배신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의 남자는 바로 아내가 예전부터 선배라며 자주 언급하던 광고 대행사의 이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재운 뒤 소파에 혼자 앉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왜였을까요?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 그렇게 첫 번째 균열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지훈이의 도시락을 챙겼고 저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일을 덮고 살아갈지 아니면 이 악몽을 끊어낼지를. 그리고 저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모든 진실을 기록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제 아내의 진짜 얼굴, 그리고 그녀가 감춰온 이중적인 삶의 민낯이 드러날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출근하고 집에서는 지훈이와 놀아주며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싸늘한 긴장감과 분노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매끄러운 일상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늘 일에 쫓기고 있다는 핑계, 늘 피곤하다는 말.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모든 말들 뒤에 숨겨진 거짓과 위선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구입한 녹음기를 아내의 가방에 넣어 두었고 그녀가 출근하고 나면 그 안의 파일들을 전부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녀와 남자 사이에 나눈 통화 내용, 호텔에서의 대화 조각들까지
점점 선명해지는 진실 앞에 저는 두려우면서도 이상하게 담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었고, 지훈이는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오늘은 클라이언트 미팅이 갑자기 취소돼서 일찍 끝났어.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제 앞에 앉더니 물었습니다. 도연 씨, 요즘 무슨 일 있어? 나한테 거리 두는 것 같아. 그 순간 제 입술이 바짝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 그래. 당신 걱정은 하지 마. 아내는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일이었고 저는 반차를 내고 오후에 조용히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아내 일정표에는 고객 촬영 미팅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위치 추적 앱은 그녀가 또다시 같은 호텔 근처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건너편 카페에서 긴 기다림 끝에 아내가 그 남자와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웃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간. 이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고 법의 힘을 빌릴 준비를 마칠 때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친 뒤 저는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젊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 씨, 확보하신 증거 자료가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호텔 CCTV 영상, 통화 녹취 메시지 내역. 이 정도면 부정행위 입증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단, 딸 지훈이의 양육권은 반드시 제가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혼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자랄지니까요. 변호사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충분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대 측에서 감정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 도연 씨는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틀 후 아내는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퇴근 후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몰래 변호사까지 만나고 이혼을 하겠다고? 저는 차분히 앉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몰래가 아니야. 이제는 공개적으로 대화해야 할 문제지. 소희 씨, 당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 딸에게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도.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실수였어.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하지만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그 말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때 제 전부였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너무 멀어져 버린 사람. 그녀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관계는 내가 처음 호텔 문을 열고 들어섰던 그 순간 끝났어. 난 지금 우리 딸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다시 시작하려는 거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지훈이의 낮은 콧노래 소리가 흘러나왔고 그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은 아내의 부정행위, 양육권 청구, 위자료 청구까지 포함된 전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증거와 기록 그리고 냉정한 판단으로 승부를 가려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제게는 이룰 수 없는 존재, 지훈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어떤 시련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아내의 태도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에 잠긴 듯 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나도 변호사 선임했어. 당신만 법을 아는 건 아니니까. 그 말 속엔 묘한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다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이제 법원을 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첫 조정기일. 법원 안 조정실에서 마주 앉은 우리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은 우리 사이의 감정선을 살피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엇갈려 있었습니다. 한쪽이 명백한 유책 배우자인 경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안 소송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는 팔짱을 낀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이 양육권은 무조건 제가 가져갑니다. 아이는 지금도 엄마의 부재와 불안정한 분위기로 혼란을 겪고 있어요. 아이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최소한 그 부분만큼은 물러나야 해요. 아내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서 애 키울 수 있어? 아빠가 엄마 역할까지 다 해낼 자신 있어? 그 질문에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해낼 거야. 아니, 해내야 해. 그게 내가 지훈이 아빠니까.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우리 싸움은 본격적으로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변론 기일이 잡히고 증인과 증거 제출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아내 측에서는 저를 정서적으로 무뚝뚝하고 가정에 무관심했던 사람으로 묘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수년간 써온 육아일지, 지훈이와 함께한 활동 기록, 가족 사진과 교사 추천서, 그리고 심리상담 전문가의 소견서까지 준비했습니다. 딸의 정서적 안정에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입증할 모든 기록들이었죠. 한편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들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호텔 예약 내역, 녹취 파일, 사진, 카드 사용 기록. 모두 시간순으로 정리된 자료는 거짓이 들어설 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냉담하고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몰아붙이며 마치 전쟁처럼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딸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 지독한 악몽을 끝내는 것. 그날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저는 법원 복도에서 우연히 아내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잘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시울을 붉히더니 다시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끝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싸움은 누구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심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증명일지도 몰랐습니다. 경찰서에서 제출한 진술서와 증거 자료는 모두 접수되었고 곧이어 가정법원에서 첫 공판일이 통보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논리로 싸워야 합니다. 도연 씨, 증거는 충분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마음은 말처럼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가 제 무릎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요즘 왜 자주 안 보여? 나한테 화났어? 저는 딸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겨우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조금 아픈 거야. 곧 괜찮아질 거야.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직 세상이 온통 무너지는 현실보다 따뜻한 희망이 필요했으니까요.
며칠 뒤 첫 변론 기일이 다가왔고 저는 양복을 차려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 두 사람도 출석했습니다. 법정 안에서 아내는 눈을 피했고 남자는 시종일관 뻔뻔한 표정이었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 윤소희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양육권, 위자료 청구에 관한 건입니다. 원고 측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제 변호사는 차분한 어조로 정리된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10년간 혼인생활 동안 성실히 가정을 꾸려왔으며 피고는 광고 대행사 이사와 지속적이고 은밀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사진, 대화 내용, 호텔 예약 내역, 녹취 파일 등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고 측에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와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양육권만은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게 있어 양육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제 변호사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아이의 심리상담 결과 피고의 반복적인 외박과 정서적 불안정은 지훈 양에게 분리불안과 수면장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일관되게 육아와 교육을 주도해 왔으며 아이는 현재 원고와의 생활에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에 빠졌고 모두의 시선이 그의 입술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싸움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반드시 딸을 지키겠다는 제 의지가 이 법정에서도 통하길 바랐습니다. 공판은 일단 마무리되었고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서며 창밖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구름 너머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빛 한 줄기를 보며 되뇌었습니다. 끝까지 지훈 이만은 지켜내자. 두 번째 변론 기일, 법정은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날은 양육권에 대한 심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심리상담 보고서와 학교 담임 선생님의 진술서를 함께 제출했고 아내 측도 지인들의 탄원서와 육아 의지를 강조하는 문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아이의 심리 상태는 어머니의 반복적인 부재와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크게 흔들려 있었고 상담 보고서에는 지훈이가 밤에 자주 깨고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우는 일이 늘었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그 문서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양육 환경의 안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건 누구의 감정도 책임 회피도 아닙니다. 안정적인 일상과 일관된 보호입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가슴은 조여왔지만 제가 옳은 길 위에 있다는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내 딸이에요. 내가 낳고 길렀다고요. 실수였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로서 완전히 잘라버릴 수는 없잖아요. 제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딸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모습은 참으로 애처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다시 다짐해야 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기로.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닌 책임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판사는 깊은 한숨을 내쉰 후 양측 변호사들에게 다음 공판까지 제출할 최종 의견서를 정리해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날 법정을 나서던 아내는 제게 한마디 건넸습니다. 도연 씨, 지훈이한테 내 얘기 나쁘게 말하지는 말아줘. 부탁이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진실만을 말할 거야. 아이에게 거짓으로 위로하는 건 또 다른 상처니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문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왠지 모르게 낯설면서도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제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고 저는 그 온기 하나에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판이 남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질 그날, 우리는 모두 어떤 얼굴로 그 자리에 서게 될까요? 끝을 향해 가는 여정은 생각보다 더 조용하고 무겁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최종 변론을 앞두고 저는 마지막 정리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정리된 서류를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판사님이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양육 환경의 안정성과 심리 보고서입니다. 도연 씨는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오셨고 판결은 분명히 유리하게 나올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엔 묘한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여기까지 와야만 했을까? 한때 서로를 세상의 전부라 믿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증인과 서류로 규정하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공판일. 법원에 도착한 저는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재판부가 입장하고 양측 변호사가 차례로 최종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아내의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읊조렸습니다. 피고는 아이에 대한 사랑을 의심받고 싶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의 잘못이 모든 양육의 권리를 박탈당할 근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닌 책임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는 그 점에서 단 한순간도 아이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주 선고 기일을 통보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함도 느껴졌습니다. 해야 할 말은 다 했고 보여줄 건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지훈이와 함께 한강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는 자전거를 타고 한참을 달리다 갑자기 저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그 해맑은 얼굴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판결이든 이 아이에게는 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선고일. 법정은 여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윤소희에게 있음이 인정됩니다. 원고 이도연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며 자녀 이지훈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이어서 들려온 목소리. 피고의 면접 교섭권은 자녀의 심리 안정 상태를 고려하여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제한하고 이후 재협의하도록 합니다. 피고 윤소희와 박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판결이 끝난 뒤 저는 그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에서 천천히 무엇인가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고 저는 마침내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지훈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이제 진짜로 지켜줄게. 그 작은 화면 속 문자 한 줄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선고 이후 며칠간은 믿기지 않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훈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고 아이도 점차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손잡고 등굣길을 걷고 저녁이면 서로의 하루를 들려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단란하진 않아도 단단한 하루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내 윤소희가 갑작스레 집 앞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그녀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몰라보게 수척해진 얼굴, 붉게 충혈된 눈. 지훈이 얼굴 한 번만 보여줘.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할게. 그냥 멀리서라도. 한 번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지훈이 앞에 나타나는 건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야. 지금은 아니야.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멀찍이서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의 시선이 곧 모아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녀가 면접 교섭권 임시 제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변호사를 만나 대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상대 측이 감정적으로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여줘야 할 건 흔들림 없는 일상입니다. 지훈이를 보호하는 것, 그것만 생각합시다. 그날 밤 지훈이는 제 무릎을 베개 삼아 잠들었고 저는 아이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되새겼습니다. 그녀가 어떤 감정을 쏟아내든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아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일관된 사랑과 안정, 그리고 예측 가능한 하루라는 것을. 며칠 후 저는 심리상담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많이 좋아졌어요. 아빠와의 생활에 분명한 신뢰를 느끼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학교에서도 사회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건 급격한 변화보다 반복되는 안정감이에요. 그 말은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한 번 더 흔들리지 않겠다고, 끝까지 이 아이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작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짧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지훈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언제나 여기 있을게. 긴 싸움 끝에 남겨진 조각들을 하나씩 다시 쌓아가며 저는 새로운 삶의 벽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지훈이를 위한 내일이었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마무리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었지만 제 안의 감정은 아직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많이 밝아졌고 학교에서도 웃는 얼굴이 늘었다고 담임 선생님이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밤이 되면 묵직한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윤소희 전 아내였습니다. 편지는 얇았고 봉투도 투박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도연씨 그리고 지은아.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너희 앞에 설 수 있을지 몰라 글로 대신합니다. 내 잘못으로 모든 걸 잃었고 나조차도 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지은이 얼굴이 떠오르고 도연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합니다. 다시 돌릴 수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먼 훗날 지훈이가 엄마를 기억하고 싶어 할 날이 온다면 그때 볼 수 있도록 몇 가지 물건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릴 적 지훈이가 그리던 그림, 병원 진료 기록, 손편지 몇 장, 그리고 우리 셋이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 나는 앞으로 멀리 떠나려고 해요. 이 도시에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할 것 같아서요. 나를 원망해도 돼요. 하지만 지훈이를 잘 부탁해요.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눈물도 없이 그냥 조용히 책상 위에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애도 같기도 했고 그녀의 마지막 인사 같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우편으로 작은 박스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정말로 지훈이의 유년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기 때 입던 털모자, 유치원 때 쓴 이름표, 함께 찍은 사진들. 지훈이 몰래 박스를 정리하며 저는 조용히 사진 한 장을 꺼내었습니다. 사진 속 아직 철없던 시절의 우리 셋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였든 아니든 분명히 존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훈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과거는 그저 과거일 뿐이라는 듯
아이는 잠결에 미소를 지으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 끝엔 지훈이의 웃음이 있다는 걸. 봄이었다. 따뜻한 바람이 창문을 타고 들이치고 복도 끝 창가에는 화분 하나가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석 달, 나는 매일을 아이와 함께 보내며 잊혀가는 듯한 평화를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지훈이는 새 학년이 되어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었고, 저녁이면 내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들려주곤 했다. 말끝마다 웃음이 섞였고, 간혹 나를 깜짝 놀래키려고 뒤에서 뛰어들기도 했다. 나는 그런 아이의 변화를 지켜보며 진심으로 다행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나날에도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감정이 있었다. 문득 텅 빈 공간에서 그녀의 냄새가 떠오르고 식탁 너머 빈자리에 시선이 머물 때면 묘한 공허감이 파고들었다. 후회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상처는 아직 다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그 무렵 지훈이가 불쑥 물었다. 아빠, 우리 가족 사진은 왜 안 보여? 엄마랑 같이 찍은 거. 나 어릴 때 거기 있었잖아.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넘길 수도 없었고, 솔직하게 전부 말해주기엔 너무 이른 나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아이의 눈을 피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엄마랑 찍은 사진은 서랍 속에 있어. 아직 너한테는 이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다 보여줄게. 엄마를 미워하지는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말했다. 나 엄마 생각나. 가끔은 꿈에도 나와. 근데 이제는 많이 안 무서워. 아빠가 있어서 그래.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다. 상처는 있었지만 그걸 안고도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서로의 존재로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우연히 윤소희의 지인을 마주쳤다.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소희 지금은 지방에 있어요. 연락은 안 해요. 그냥 혼자서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아요. 예전 모습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다만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실감했을 뿐이다. 그날 밤 지훈이에게 말했다. 여름방학 때 아빠랑 단둘이 제주도 가자. 바닷가 걷고 고기 구워 먹고 텐트도 쳐보자. 지훈이는 두 팔을 번쩍 들며 외쳤다. 진짜? 약속이야. 아빠는 약속 잘 지키니까 믿을래. 나는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아이는 단단히 걸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계절을 향해 또 하나의 약속을 만들어 갔다. 그리고 나는 다시 다짐했다. 절망 속에서라도 사랑은 피어난다는 걸, 무너졌던 삶도 다시 쌓을 수 있다는 걸 이 아이에게 끝까지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10번째 페이지의 이야기는 조용히 닫히고 있었다. 하지만 끝은 아니었다. 우리의 내일은 이제 진짜로 시작이었다. 우리는 가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의 진심도, 눈앞에 놓인 무너진 관계의 조짐도,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했던 현실까지도. 이 이야기는 그런 늦은 깨달음 속에서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선 한 남자와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이중 생활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순간, 그는 분노보다 앞서 절망을 먼저 느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울었을지, 얼마나 많은 순간 입술을 깨물며 참았을지 우리는 상상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무너진 관계를 붙들지 않겠다고, 무너진 자신을 다시 세우겠다고. 그것은 단지 복수나 처벌이 아니라 자신과 아이를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냉정하고 지독했습니다.
증거와 논리 그리고 수치로 사람의 관계를 재단받는 시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오직 딸 지윤이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 그 속에서 그는 무너졌던 자신을 다시 세웠고 상처 입은 딸의 마음을 조금씩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버팀목이 되었고 세상 앞에 다시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윤소희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후회와 반성, 그리고 뒤늦은 작별. 하지만 그녀의 진심이 아이에게 닿기엔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무너진 뒤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떠났지만 그 또한 그녀가 감당해야 할 삶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정이 있고 그 안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어떤 집은 겉으론 평온하지만 안에서는 눈물로 하루를 버팁니다. 이 이야기는 그중 하나일 뿐이지만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사랑은 때로 배신을 품고 돌아오고 믿음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상처를 껴안고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쓰러졌던 마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걸 이 이야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윤이는 자라날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때 그녀가 기억하는 건 자신을 위해 끝까지 싸워준 아버지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이 뭔지, 책임이 뭔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그 따뜻한 손길.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만약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신뢰를 저버린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순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지킬 것인가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그 어떤 상처 앞에서도 다시 걸어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